근데 요즘 한국 시장 분위기가 IMF 때 이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이제 좀 떨어진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질 가격은 아닌데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맨날 삼성 주식을 보다가 참다 못해서 각도기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보자.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잘 지냈냐라는 인사를 하면 서로에게 그냥 너무 형식적인 인사인 것 같고 요즘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제 인생의 제일 어두운 날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기나 일지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계속 그게 갱신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는 요거보다 나빴던 최근 기억은 남아있는 기억은 딱 저때 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확산되면서 주가지수 1,500 빠졌을 때 거의 모든 장구가 50% 이상 마이너스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단숨에 진짜 50%씩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그때 정말 울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울음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제일 힘든 것 같고 책임감 측면에서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그게 제가 책임감이 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이제 화랑장이 되면서 많은 이제 파트너들을 모시게 됐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벌어놨던 것들을 다 뱉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오신 분들은 깨졌고 오신 분들은 벌어놨던 걸 굉장히 많이 뱉었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리고 조금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이 돈을 맡겨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복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엉덩이로 버티고 있으면 회복은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장을 왜 조금 더 이기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상승장 때 시장을 좀 이기잖아요. 많이 이기면 시장이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이기고 하락장 때마다 이렇게 하락을 동일하게 당하니까 이게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에는 버핏하고 먼거 관련된 글을 읽는데 이분들은 현금화 전략을 잘 취하면서 이렇게 빠질 때를 기회를 잡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정말 사야 될 때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일찍 현금을 소진했고 그때도 싼 주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쏴야 될 때 너무 조금밖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쌀 현금도 없고 이것마저 다 써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는 정말 현금을 많이 소진해야 되는 이때에 그래서 단가를 낮추면 반등할 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상승할 때 남들보다 2~3배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그 대응을 못했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죠. 그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항상 그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 특히 하락장이 왔을 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근데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크게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유?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가치 투자자는 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전화를 해보면 다 현금이 없어요. 왜냐면 싼 주식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싼 주식들을 찾아서 이제 매입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면 사실은 그 금융주 빼고 바이오주 빼면 다른 주식 하락은 훨씬 커요. 네네. 그러면 현재 뭐 2,400대의 주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200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22년도 저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갈 수 없어요. 이 과정에서 손이 다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에도 저는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바닥에서 현금이 없어 아쉽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바뀌긴 할 거예요. 조금 더 개량은 될 거고 이 말인즉슨 다음번 상승장에서는 현금 보유가 점점 많아지는 구조는 분명히 갈 거다. 그건 되고 대신에 그 다음에도 이때쯤 오면 현금 없어질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때쯤은 현금이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버핏이나 먼거는 이제 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네. 지금 이게 그 현금 계속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까 가치 투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버핏도 가치 투자자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차이죠.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죠. 지금 미국은 현금화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현금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심리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해본 심리로 이렇게 그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이나 그거 없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만 가면 이거는 위험이 정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도 공간이 많이 열렸지만 이렇게 되면 밑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위로도 더 갈 수 있지만 밑으로 더 갈 수 있는데 네. 가치 투자라는 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물려도 충분히 더 사야 되는 가격이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야. 이럴 때 이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금을. 근데 미국은 비싸죠. 네, 미국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당연히 갖는 게 그래서 역시 버핏 할아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미국 사람들이 좀 안이해졌구나.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걱정 안 하는 거라고요. 내가 버핏보다 잘한다. 설마? 아니, 요즘 이렇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쉬운 장에서 몇십 년 동안 수익률을 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야? 정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미국을 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 투자 경험이 없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핏 할아버지가 한국에 왔어도 한국에 왔으면 망했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 가신 거예요.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같으면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싸지만 가치 없는 시장이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버핏이 언제 왔었냐 보면 포스코 샀을 때. 네, 그때잖아요. 그게 이제 IMF 이후였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 시장 분위기가 IMF 때 이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이제 좀 떨어진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몇몇 종목들을 보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빠질 가격은 아닌데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진 건 사실인데, 영업이익이 막 5배, 이런 정도. 근데 지금 그 IMF 때 이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발달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 멀티플이 조금 올라갔어요, 다들. 근데 그때는 막 2배, 3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EBIT이 아니고 영업이익 대비 2-3배 막 이런 순이익 대비 2-3배, 뭐 롯데 제파 뭐 이런 것들 다 롯데 기업을 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영업이익이 한 3배에서 6배 사이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멀티플이 올라갔다는 걸 감안해보면 2002년, 3년, 4년하고 거의 정말 유사하다라는 거고 차이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눈을 떴다는 거는 큰 차이예요. 이번에 뭐 금투세도 정말 밖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 안에 있으셨던 분들은 금투세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치권에 밀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금투세 하면은 주가 올라간다는 주가 떨어지니까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른 것까지 겹쳐지면 이게 다 시너지가 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부 공개 매수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거나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서 주주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한꺼번에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하고 정말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주가만 오르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미국 시장도 경험해보면 야 미국은 주주를 환대해 주는데 여기는 자본을 동참을 해주는 건데 이건 뭐 왜 그래? 왜 우리를 이용해 먹어?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세력과 이용을 당하는 세력에 대한 구도가 짜졌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한국에서 짜졌잖아요. 일본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 못 견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IMF 때보다 좀 더 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하락이 사실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동시 하락 기준으로 보면 지금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IMF 때 4개월 정도였고 그러면 이제 6개월째가 언제냐면
그 IT 버블, 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음. 이렇게 뭐 2000년 초반, 2008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번 달까지 하라고 하면 다음 달에 이제 네. 그 상황이랑 지금 똑같이 되게 유력하지 5%나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반등을 해도 못 올라갈 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연말을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사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또 파시는 이유들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큰 돈들 다 파셨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네는 옛날처럼 똑같이 하네? 상법 개정이든 뭐든 이것들은 아직까지 뭐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개정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국 시장에 오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아니면 코인 차라리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그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실행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옮겨올 수 있을 것이냐. 아마 무덤금 분들이 한 10.89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올 때쯤, 옮겨올 때쯤이면 아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정도의 한국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을 일부 비슷하게 쫓아가는 일부 주주환원이 생기고 뭐 이러면 제가 보기엔 주가가 이미 상승폭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보고 내가 옮겼어 라고 하고 그 뒤에도 뭐 좋을 수 있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미국 시장처럼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아마 가장 그 인상적인 상승은 놓치고 들어오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진짜 나쁘다는 얘기고 상황이 나쁘니까 현재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누구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투덜이 세력이 졌는데 삼성전자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고 뭐 어떤 문제인지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한 정도가 아니고 좀 많이 심해요. 이 정도 가격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버라이어티 하면서도 이 역동적인 한국 시장의 분위기가 삼성전자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하이닉스한테 수장자를 뺏겼기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열심히 할 거다라고 처음에 봤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엉망이 되니 내가 담보대출도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주주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로 아니 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있죠. 최고 오너 수장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와서 이건 분명히 문제는 문제다. 지금 뭐 일각에서 뭐 저야 뭐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일반인이니까 삼성전자의 그 실질적인 그분은 HH다. 실질적인 오너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HH고 그냥 뭐 바지 사장 비슷하게 얼굴마담 아니냐. 그러니까 G드래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같아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있고 이학수 회장이 있었는데 뭐 잘못됐으면 이학수 회장이 잡혀갔잖아요. 지금 반대인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 G드래곤이 J드래곤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나는 실질적인 이제 드러나지 않는 오너. 약간 요런 개념이라고 해서 저게 또 신빙성이 있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과연 저 삼성전자가 지금 뭐 그 안지원 PD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기대할 수 있는 게 연말에 인사밖에 없지 않냐. 대기업 인사가 났다 해서 회사의 주가가 막 오르거나 예를 들어서 스벅에서 치폴레가 사회장이 그만두고 스벅에 왔을 때 갑자기 주식 팡 뛰었잖아요. 스타벅스가 치폴레 내려가고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과연 삼성에서 일어날 수 있냐 하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매수율이 생기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지드래곤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 저희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잡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사람은 좋은데 대가 약한 거 아니냐는 저희들끼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은 들 먹어. 한국 사람들은 대가 센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있어도 대 약한 사람은 뭐 크게 욕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욕은 안 먹는데 이건 기업 경영이라 욕을 먹더라도 대가 좀 세야 되거든. 왜냐면 칼같이 자를 건 자르고 칼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럼 너무 안타깝죠,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코스피 하락이 과도한 건 맞는데, 이거는 코스피 하락보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면, 오히려 코스피 하락이 뭐 떨어지긴 떨어진 게 분명히 맞는데, 네. 전 세계보다도 떨어진 건 맞는데, 생각보다 과하지 않다. 네. 라는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4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8만 8천원에서 또 빠진 거니까. 환율 기준으로 하면 네. 더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렇죠. 거의 예. 반토막이죠. 반토막이 난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던 건데, 이거는 삼성한테 보면 경종을 울릴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인사에서 소위 말그 HH의 거치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냥 루머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은 병원이 안 될 거냐. 그 측면에서 보면, 또 냉정하게 보면, SK는 반도체를 알았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또 문제가 좀 다르게 보여요. 그, 최태원 회장과 기존의 SK 라인들은, SK텔레콤, 반도체를 알았을까? 좀 몰랐다고 봐요. 유통업체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조는 잘 몰라요. 제조는 잘 모르고, 그리고 첨단 제조 모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몰라서 순위한 것 같아.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냥, 나 좀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 어줍잖이 잘못 들어가면, 이게 족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삼성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긴 알아요. 한 권만 읽어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아니까 모르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 라고 하는데 조금 아니까 네. 뭐 하면 이게 돈이 돼? 야 이거 요즘 돈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야, 이거 누가 써? 이런 식의 뭐요. 이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모르면 아니 질문도 안 되는데 아니까 질문을 하는데 돌아오는 답이 뭐 열심히 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야 됐어 지금 하던 거나 잘해. 요렇게 되는 구조가 아닌가. 네, 그래도 한 책을 한 10권을 읽었겠죠, 적어도.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중요한 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경제지드래곤께서, 인파워먼트, 권한임을 잘 하시는 게, 삼성이 살아날 수 있는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3분의 1은 문이 열린 거죠. 이번에 이제 DS 부분 전영현 사장님 이거 진짜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할까? 말씀하세요. 어머. 그분 라인이 어디 라인이겠어요? 그분 한양공대 출신이고 카이스트고 기존은 어디 라인이겠어? 그 짱짱한 그 학교 라인이죠. 파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안 되는 조정은 항상 파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 되는 지난 한 7년간의 과정이에요. 7년간 회사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최고 학교의 라인이 그 7년 동안의 핵심 헤게몬을 잡고 있었다라는 게 내부자들이 저희한테 들려주는 루머예요. 네. 근데 그 라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전영현 사장님 관련된 이번에 DS 라인 쪽 속보가 아직 인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속보는 그쪽 라인은 이제 한 7년 말아먹은 라인은 이제 다 제거되고, 아마 전영현 라인 친정체제가 가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카이스트 라인이 복귀를 하는 거고, 뭐 이런, 네, 다 러프합니다. 다 썰입니다, 다 썰. 그런데, 제가 하나,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 본 거는, 그럼 전영현 사장이 왜 왔느냐. 다른 회사 갔고, 사실상 밀려나신 분입니다. 끝나신 분이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이분은 전전임에 오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전전임에 오셨다면. 경기현 사장님 전에.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기현 사장님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부자들의 얘기는 또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현 사장님 좀 오해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겉에서 듣다 보니까 현재 상황과 연결을 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또 들어보니. 어쨌든 전전임 때 오셔야 되는 분이 지금 세 대 만에 온 거거든? 2대 전에 왔으셔야 되니 세 번째로 온 거예요. 이분을 청구하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회사로 가신 분이에요. 내부에서 오신 사람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잘 이끌었던 네. 원로 그룹. 원로죠. 원로. 원로 그룹이죠. 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고로 잘 나갔을 때, 정말 초격차대라는 표현이 나갔을 때, 권오현 네. 사장.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같은 건가여서 갑자기 이게 또 그냥 이런 식으로 또 위안을 받고 싶은 게 네. 제 위안을 주는 사람이 네. 없어요 요즘. 제가 이거 다른 방송에서 얘기 못하고, 우리끼리 그냥 하는, 그냥 사적 토크니까, 유튜브 사적 토크니까 너무 막 하지 말고, 그냥, 동네 그 뒷담화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 초격차를 만드셨던 분의, 아마 천거 또는 강력한 주장, 또는 추천,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잘 하고 있잖아요. 네. 잘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있다는 이유 아니면 또 시영킴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요? 네. 뭐 HBM도 별로고 다 별로다. 네네네. 다 별로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레포트를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강동기님이 이 가격대에서 두 회사 중에 네. 꼭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한 개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6만원대 중반에서는 진짜 고민돼요. 양쪽으로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만원이 지금 오늘 5만원 깨질 뻔 했거든요. 오늘 이 영상 찍으면 5만원 깨질 뻔 했는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는 밑단이 너무 단단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예. 제가 어제 전화를 3통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뭐 있다가 한국에 이제 온 지 열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전화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 이 삼성전자 때문에.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야, 3,600,000원 오면 나 마이너스 통장 내고 다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산 사람이 있어요. 6만원. 네. 이제 6만원 깨지면서, 이제 전화가 이제 왔더라고요. 죽어도 사자는 죽어도 않을 것 같았는데 5만원 깨졌을 때부터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자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물타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아마 버튼이 안 눌러질 거예요. 그때가 보통 바닥이에요. 버튼 안 눌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지금 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 또 한 분은 코인 하시는 분인데 코인 하셨던 분은 지금 이제 주식으로 한국 주식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 가지 네. 주식을 안 갖고 계시는 네. 분, 코인을 하시는 분, 삼성에 이제 당하신 분, 음. 이렇게 세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축 젖어서 늦게 빠지고 투자할 것도 없다, 이제. 많이 사야 다섯 주다. 네. 씨가 말랐다. 네. 진짜 씨가 말랐다. 라고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와, 진짜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네. 라고 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하이닉스가 올랐던 가격에 비해서 보면 많이 좀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지긴 했죠. 밑에 가격에서 보면 9만원대 가격에서 보면 또 많이 올라, 2배 정도 그렇죠. 올라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워낙 좋고요. 내년도까지 좋고, 내후년도까지도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반반 전략도 괜찮습니까? 네. 지금 그 반반 전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그 반도체가 살아날 거냐. 지금 그냥 션킴과 소위 말하는 모건스탠리 쪽의 그 애널리스트와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의 정면 대결인 거예요. 확률은 훨씬 높아졌죠.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즉, 그 반도체 보유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 높아진 거예요. 7만원대 중반이 아니라 지금 5만원 초반이니까. 5만원입니다. 네, 5만원. 네. 5만원. 예, 5만원이니까 이거는 뭐 승리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고, 왜냐면은 300조예요. 300조. 그러면 어떤 안전판이 있냐? 분기 그래도 10조 내외는 하겠지. 영업이. 그럼 연간 40조 내외는 하죠. 적자가 나지 않으면. 근데 적자 나는 라인을 품고 10조 내외 나온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웬만하면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다 뭐 HBM을 붙이거나 이러면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40조는 일단 버는데 미래가 양쪽으로 다 열려 있죠. 꼬꾸라지는 미래와 반등하는 미래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도 잠깐 딴 얘기를 해보면 지표로 보면 망가진 게 보이는 거죠. ROE가 2년 연속 꺾인 적이 없었는데 2년, 3년, 이렇게 되면 3년까지도 꺾일 수가 있으니 과거의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삼성전자 많이 당했던 게 한 번도 3년 연속으로 ROE가 이렇게까지 반등 못하는 적은 없는데 그래서 당한 거예요. 30년간 그러지 않았던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단은 고정된 상황에서 양쪽이 다 열려있다. 보니까는
계속 될 거라고 해서 안 됐고 밑에 가능성만 열어서 이 가격을 만들어줬으니 밑으로 가는 가능성은 가격에 반영이 됐고 위로 가는 가능성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이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이번에 7조를 했는데 최소한 앞으로 1년간 정도 더 그 가격을 낼 것 같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30조 내외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1년에. 네. 근데 지금 100조 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많이 망가져야 돼요.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보면 레거시 쪽에서의 망가질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그 다른 수영킴이 얘기한 것처럼 HBM 때문에 D램 시장이 좋아진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번에 우리는 DDR4라든가 옛날 그 좀 레거시 공정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 그건 투자 안 하겠다. 있는 거 그냥 뽑아 먹겠다는 거고 다 이쪽에 투자해야 된다 하니까 일단 26년까지는 신규로 투자한 데서 리턴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사실은 HBM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그건 장담 못해도 26년까지는 레거시가 안 돼도 얘네는 살아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션킴이 하는 얘기는 하이닉스에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각도기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나중에 션킴이랑 대화를 할 수. 션킴 한국말 할 줄 알까요? 할 줄 알겠지. 반도체 왜 했겠어? 한국 사람이니까 했겠지. 혹시 아디다스 사장처럼 뭐요? 또 통역 일부러? 아니 작년까지는 한국말 잘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말 안 돼서 통역 쓰고 그럴 수도 있잖아. 분리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바로 맞다이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연락이 안 되겠죠. 원목 많이 받으시는 분이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삼성이 되게 나쁘게 아까 좋은 쪽으로 이제 가전에서는 LG한테 뭐 별로 핸드폰에서는 애플한테는 옛날부터 이제 밀렸고 그거 이제 애플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하는 얘기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럼 중국 폰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동남아에 좀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그리고 아너까지. 뭐 아너가 뭐 하웨이에서 떨어져 나온 핸드폰 회사지만 같이 있거든요. 이 5개 회사의 같은 층에 있어요. 삼성전자 매장이 1개. 요 5개 매장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 중국 폰이랑 경쟁하는 회사구나. 애플은 1층 매장이 굉장히 큰 데 있고 여기는 3층에 이제 핸드폰 파는 다른 데 매장에 가봐도 직원이 더 많아요. 애플은 사람이 버글버글 거리 있고 뭐 나머지 이제 중국 매장은 삼성보다는 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인도에서 이제 좀 팔아갖고 하는데 이제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버틸 수 과연 있겠느냐 싸고 좋은 핸드폰을 중국에서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너 핸드폰을 폴더폰을 실제로 보면 삼성 것보다 더 얇습니다. 물론 카메라 두께까지 포함했을 때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보면 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주름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외 특히 동남아에 맨날 가면 매장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와 삼성 핸드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11월 중국 가서 하웨이 제일 좋은 모델 카메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너무 무식하고 괴물같이 툭 튀어나가고 보기 싫다라고 하는데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케이스 안 씌우면 케이스 안 씌운 핸드폰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과연 씌웠을 때 과연 삼성이 이렇게 먹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느냐라는 부분. 또 반도체는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2등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1등 회사가 2등 회사가 된 거죠. 그럼 2등 회사가 다시 1등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어렵죠. 근데 과거에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1등, 그 다음에 반도체도 1등, 뭐 낸드도 1등, 반도체도 메모리, 디램, 낸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디스플레이도 1등. 그게 사실은 좀 신기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계속 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파모먼트 잘 해야 된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대폰이 이제 캐시카우인데 그 캐시카우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좀 큰일 난다. 그래서 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쥐어짜가지고 가는 것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하고,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늘리는 게 아니라 체력을 좀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휴대폰은 많이 걱정됩니다. 중국에서 보면 화웨이나 이런 쪽 성능이 정말로 비약적으로 많이 발달했고, 얘네들은 또 시도도 많이 해요. 네. 별 신기한 디자인. 이상하기도 하지만 신기하지만 가끔씩 괜찮을 수도 있는 듯한 신기한 디자인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그것도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형 휴대폰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기회가 생긴 거는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성능이 애플보다 성능이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M1 모니먼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애플이 M1 칩을 만들 때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애플 실리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때도 그럴 게 누비라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애들이 이 애플 M1 칩을 만들었던 핵심 인물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누비라고 그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물 같은 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잘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진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칩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쓸 건데 저쪽도 이쪽도. 근데 어떤 게 사용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을 것이냐 여부에. 그건 뭐 중국 애들은 중국 거 쓰는 중국 내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좋은 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제가 뭐 플래그십에서의 경쟁력을 좀 빨리 회복하는 게 좋다. 한국 사람한테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테크쟁이들은 디자인이고 뭐보다 성능이잖아요. 그러면 애플 쓰던 테크쟁이들이 이거 뭐야? 이거 더 좋은데? 그 사람부터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부터 넘어오게 해야 돼요. 그럼 유튜브 인플루언서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번 건 진짜 괜찮아요. 저 이거 같이 쓸 거예요. 뭐 이런 개념 만들어줘야 되죠. 그거는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네. 엔비디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고서, 이제 회사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2030년까지 이익률이 계속해서 38% 정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그러면, 야,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지금 가격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을 계속해서 더 붙일 수 있다. 왜? 정가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 4조 달러 이상 또 갈 수 있지 않냐? 라는 논리를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희성 작가하고 했던 최근의 대담, 이 영상이 나가는 전으로 나가는 그 영상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습 단계에서의 그 AI 가속기 수요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든 모션 모델이든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AI 가속기 칩이 필요한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 추론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많은 칩이 필요할 거냐? 그건 몰라요. 그럼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단계는 뭐냐면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 칩이 없어서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고 쇼티지가 나는 거죠. 공급 부족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채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26년까지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느끼는 거고 TSMC의 설비 증설에서 느끼는 거예요. 26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 시장이 26년에 다 안 채워주면 27년, 28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봐야 되는데 학습 시장이 다 채워지고 나면 추론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많은 엔비디아 칩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꺾이면 주가가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가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봤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26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되게 시장이 합리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이익 대비 80배를 주면서, 한 미래 3년, 4년, 5년 막 땡겨왔어요. 근데 지금 4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4년, 5년을 오는 게 아니라 2년, 3년만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영악해졌고, 시장이. 그래서 아마 이게 점점 누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는 30배 또는 33배에서 44배 이 사이의 밸류에이션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익이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갈 건지 뭐 이익의 규모를 보면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시장까지는 오케이. 추론 시장에서부터는 의문.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정을 깔아 놓으시는 게 좀 안전판을 깔아 놓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예전에 그 애플이나 아니면 MS보다 시총이 높은 건 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예.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지난번, 그러니까 이 학습 시장의 규모가 몇 년 더 이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바꿨어요. 시가총액 1위를 일정 기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로 그게 다시 넘어갈 거고,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면 되죠. 고객하고 경쟁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고객이 없는 쪽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로봇 얘기를 했는데, 제스랑은. 그러니까 로봇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진출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질 거죠. 그러니까 도매 장사가 일부 소매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디바이스를 갖는 회사는 어떻게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그 최근에 뭐 이제 유튜브 보시면 내년 시장은 이제 뭐 HBM 뭐 반도체 시장 말고 이제 AI의 그 킬러 앱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말은 맞는데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애플이나 MS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킬러 앱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늘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툭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뭐 유튜브 채널이 팍 튀어나오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킬러 앱들이 과연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는 건가? 조금 더 개선되고 기존에 하던 회사들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조금 개선되거나 조금 더 편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AI를 써서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궤적은 아마 지난번 궤적하고 비슷할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들고 처음은 아니지만 대중화시켰고 그래서 애플 생태계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겼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앱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어 놔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아라.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거를 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판을 깔아주고 와서 만들어서 놀아라. 지난 오픈 AI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 스토어를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쉽게 얘기하면 AI로 뭐 하는 거 하고 싶지. AI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AI로 하는 거. 그러니까 AI로 예를 들자면 뭐 집안에 뭐 가전제품을 제어한다던가 그런 앱을 만들어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 단계를 얘들이 지금 구축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습 단계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AI가 초기 단계라고 표현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학습 단계는 구축해가는 단계니까 사실상 초기 단계일 수 있고 학습이 끝나서 추론 영역을 만들어주면 이 추론하는 걸 가지고 니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제스랑이 로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떤 명령어 단을 넣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툭툭툭툭 해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다. 근데 많이 쌓였다. 그래서 무엇과 관련돼서 내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뽑아서 정리해줘봐.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원고를 조금씩 쓰니까 내가 삼성전자에서 대해서 얘기했던 걸 시간대별로 한번 추려가지고 요약을 한번 쭉 해줘봐. 이러면 제 생각이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해주면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아직 학습이니까 추론까지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니들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이제 미국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도기님께서는 이제 한국 주식의 거의 고할이죠. 이 자산을 조금씩 해외 자산,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분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철호 박사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달러 자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지금 홍철호 박사님은 그런 데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달러 자산을 꽤 많이 선호를 하셨으니까.
글로벌 투자로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러 투자가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또 다른 실험국이 됐든 향후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제자를 찾고 다시 수익을 보거나 하고 이러면 이제 국제적인 투자는 해야 되겠다는 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다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 수익금을 한국에 넘기겠는걸, 지금쯤부터? 근데 그분들은 또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분이 많고,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수익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산끼리.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나라에서 왔다 갔다도 하지만, 자산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채권 시장, 뭐 주식 시장, 뭐 원자재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개념들은 앞으로도 할 거다. 대신에 이제 하나 고민이 있는 지점이 하이브리드 쪽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CB라든가 BW라든가 이런 것들 CB, BW 잘못하면 기존 주주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잘했던 거 골드만삭스 망하기 직전 망할 것 같으니까 살려도 이랬을 때 골드만삭스 채권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8% 넘게 받고 채권을 사줬어요. 엄청나잖아요. 골드만삭스가 8% 넘는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힘들 때. 그건 너무 좋죠.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은 당연히 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 지금 네. 뭐 9대 1이다. 네. 그러면 그 비중은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면 저는 그건 무조건 다 열어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채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닫아놓진 않아요. 약간 오히려 제도적 한계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테슬라 전문가? 아니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제 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셨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시고 구분하셔야 될 부분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다른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할 수 있어요. 지분 관계서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거 비상장 주식 사는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엄청나게 올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스페이스X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그 부분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대로 상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한테 몰빵해서 지금의 뭐 이상한 도지라는 부서, 물론 그것도 뭐 부서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수장, 그것도 뭐 공동 수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주식 많이 올랐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회사를 몇 개 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X에 스페이스X에 아는 회사만 테슬라에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회사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간에 몇 년 동안 뭐 미국에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회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뭐 보고는 제대로 받을까? 그래서 이제 저게 회사에 앞으로 개인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는 좋지 않지 않나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정해야 할 거는 일론 머스크가 약 천재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 기반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학습을 많이 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CEO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기술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깊숙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해도 굉장히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죠. 기술자들이 거짓말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한테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을 하게 되는데 기술자들이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 좀 되지 않겠어? 듣고 싶은 답. 뭐 초등생 수준의 보고서를 써라. 뭐 이런 지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저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초등생이 볼 수 있는 보고서로 민라인에 올려라는 건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스페이스X라는 테슬라의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 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가 작동할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톡톡톡 물어보는데 얘기는 이 보고하는 내용을 알아듣고 핵심을 딱 집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못하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삼성의 그 왕국을 만드셨던 이건희 회장의 그 반도체에 대한 이해는 매우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부분 정확히 모르지만 반도체를 위로 쌓을 거냐 밑으로 파도로 갈 거냐 할 때 앞으로 쌓으려면 계속 밑으로 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위로 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위로 쌓아야지. 위로 쌓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술자처럼 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기술자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아이작 스미슨 전기를 보시면 좀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인을, 도지코인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금 만약에 코인을 산다면 가격대도 싸잖아요. 비트코인은 아니죠. 아니 그냥 단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거든요. 야, 거의 뭐 한 억대가 넘는 비트코인 물론 그걸 이제 한 개를 다 사는 사람을 빼요. 4달러 야 4달러 뭐 없어도 그만인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러면 뭐 이디움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앞으로 이제 없어지지는 너무 큰 시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 아니 왜 지난번 쌌을 때 안 샀어요? 왜 비쌀 때 관심을 가지세요? 쌌을 때 못 샀잖아요. 다음 싸질 때 기다리세요. 분명히 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기존에 이제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지금 이제 또 한번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제도권에 없고 코인에만 이제 파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물가가 완전히 터졌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금을 대체할 것이며. 그때 ETF 개설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반감기와 함께. 그때 이제 6만 달러 때가 찍고 한번 쭉 빠졌잖아요. 살 수 있는 게 계속 있어요. 자산은 한꺼번에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은 1도 없어요. 이번에 다르다라는 건 자산 시장에 통하지 않는 건가요? 자산 시장은 뭐, 절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20만 불 가더라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접었다가 가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접을 땐 또 사고 싶지 않아요. 일단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접었을 때 지금 한국 주식 사고 싶나요? 대부분 한국 주식 탈출하고 싶지? 네. 사야 되거든요. 사실 한 1년, 2년 뒤에서 되돌아보면 왜 이때 안 샀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장 많이 올라갈 때, 야, 다음번에 1,500 오면 1,600 오면 꼭 사야지. 이랬잖아요. 물론, 그때 스마트폰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금 스마트폰이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00이 아니고요. 한 2,200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체감적이거나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지금 주가 수준이. 근데 52주 신저가는 이미 꽤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지금 8월 5일치 그 급락할 때 거도 깨졌고, 개별 종목단 흐름 보면, 뭐, 한 3년의 최저가 여기에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데 요즘에 코인에 관심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연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산 가격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어서 와!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이렌이라고. 사이렌처럼 불러서 계속 유혹을 한다. 그런 유혹에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저는 그거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하건 뭐를 하건, 코인은 훨씬 더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100% 심리 시장이.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건 이걸 실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파괴력이 진짜 커지는 거죠. 왜냐면 화폐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는 한 화폐의 왕이 되는 거지. 사실 다 실패했어요. 그건 누구야? 메타에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깨긴 했죠.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번에 그거를 저는 가장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도찌라는 부서에 장이 되는 것도 그거를 노리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물건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물건 갖고 있는 상인인데 이 물건을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돈을 좀 이걸 팔아줄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코인이 실물화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고 저의 수준은 뭐 이미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고 그냥 옆에서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판매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럼 도치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일론 머스크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 화폐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죠. 어마무시한 거죠. 나라가 구축이 되려면 화폐 순환 체계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게다가 글로벌 기업인데 그리고 도치도 글로벌하게 줬는데 글로벌 국가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데 트럼프가 아직 뭐 임기 시작을 안 했고 네. 내년 1월 이제 중순쯤 돼야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원 의장을 발표했는데 그 트럼프가 미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튜닝인가? 네. 듀는 아니고 튜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를 뭐 지지는 하지만 뭐 IRA법은 이게 개정한 건 반대하는 네. 그런 영향. 그래서 이게 진짜 누가 그러는데 2년 짧게 1년 6개월 정도 트럼프 세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네. 중간 선거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이 없는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진짜 1년 6개월 동안은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뻥 터져버리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가정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머스크라는 사람도 진짜 화려한 불꽃으로 그때 같이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 예측 못하죠. 맞죠. 그거는 정말 미지의 상황이고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자산 가격은 기대감이 있을 때 가격이 가장 높게 만들어지고 그 기대감이 미지에 있을 때 훨씬 더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구체화되면 잘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봤고 수많은 성장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미지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할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미래를 상상하고 이 사람은 B, 이 사람은 C, 이 사람은 D 이 미래를 상상하는데 이게 미지에 있는 상황이 되면 A, B, C, D 한꺼번에 다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엄청나게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A든 B든 C든 D든 하나로 딱 결정이 되면 그때 되는 미래가 보이죠. 가시권에 들어오면 미지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는 A, B, C, D 다 합한 값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휘청거릴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 도치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달러는 어떻게 되지? 하는 또 의문이 또 생겨요. 만약에 이제 코인 일단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젊은 코인하는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 기술자인데 트럼프는 당연히 이 거래는 해주겠다고 하고 조금만 해줘도 돼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면 그쪽 시장은 다 내 거야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한 명의 연준 인사가 연준 총재가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이런 코인의 활성화가 실물 화폐로 넘어오는 과정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눈뜨고 가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조금 그 뒤에 있겠지만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국가가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약속이 하나가 아니고 약속이 두 개야. 수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했을 때 부채를 어마어마한 지고 있는 수단이 그런 통화가 과연 자기의 통화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 좀 미지의 영역으로 좀 놔둬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네. 진짜 주식을 원래 잘 아시는 분들은 바이오 회사, 물론 이제 특정 회사지만 우리 전력기기, 방산 이쪽으로 이제 계시는 분들. 상반기는 반도체. 네. 그렇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돈을 그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원래 플러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아니 각도기는 그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이렇게
왜 시장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뭐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만약에 이제 하시면 네. 각동기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결과를 못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제일 아쉬운 거는 근음주를 못했던 게 제일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방산도 논란이 많아요. 트럼프 끝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반도체보다 전력기가 더 사실상 좋았으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은 좀 남는데 여러 가지 다 아쉬움이 남죠. 항상 아쉬움이 나고 바이오는 별로 아쉽지 않아요. 모르는 영역이었으니까 장담도 안 되는 영역이었고 승부의 영역이었으면 잘 모르겠고 은행은 너무 뻔한 영역이었거든요. 은행은 또 뭐냐 퇴직연금이나 이쪽에 되게 강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다 치웠죠. 수익 내고. 왜냐면 관성이 젖었던 거예요. 은행 관련 주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좀 있었는데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로 다 정리, 10몇 % 수익 나서 다 정리를 했는데 왜냐면 그 높게 수익을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배당 플러스 알파는 난 충분하다라는 처음 생각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밸류업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속고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궤적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 밸류업 되게 구조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밸류업이 구조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나는 이쪽은 올해는 놓쳤지만 놓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서 최근에 포트폴리오 중에 이것도 최근 주가 빠지면서 좀 손실이 나 있습니다만 그쪽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죠. 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쪽. 알겠습니다. 최근에 젠슨황이랑 네. 손정희 원장이 만났는데 예전에 우리 대주주였어요 라고 하는데 한 200조밖에 손실,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있으면 한 200조 벌었는데 이제 다 팔아버려갖고 200조 정도밖에 손실 안 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각도님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손정이 울던데. 그러니까. 근데 젠슨왕의 손정이 소개는 정말 주목할 만은 했어요. 손정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일본의 엄청난 자금력을 한국적인 다이나믹으로 성공적으로 투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도 없잖아요, 일본에는. 근데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으로 빌 게이츠를 일본에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후 제리 양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 그리고 인터넷 포탈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다음 또 누구 얘기했지? 엔비디아의 대주주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다 그 시대에 최초인 사람이 다 소프트뱅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간에 실패도 크게 그랬습니다만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두 분의 그런 약간 조크도 있고 누구는 쫑크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네. 물론 사진을 좀 이상하게 찍으니까 약간 머리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처럼 또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좀 해봤거든요.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시장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거대한 자본시장은 그쪽으로 옮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지금까지 저처럼 남아있는 사람들 약간 그런 부심?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 약간 도움은 되는 경제에 그래도 좀 도움은 되는 일을 하지 자기 위안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짤 중에 제일 웃긴데 미국은 미국 주식은 세금을 떼가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원금을 떼간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뭔 짓을 하지? 그래 미국 주식에서 세금 잘 내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인 거 아닌가? 저 대주주들 우리 사기치고 덩쳐먹고 유증하고 쪼개기하고 그렇게 자기 구속될 것 같으면 사과하고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막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건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 분위기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산이 하겠다고 했다 포기한 거? 합병? 두산 밖에? 그 다음에 고려 아이언 회장은 사실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험을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사 여장에서 내려오겠다? 그 MOM인가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도 마이너티 머저리인가 머저리티인가 이렇게 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음. 대주주는 거기 의사결정에서 빠지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소액주주의 마음을 달래려고 네.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저거 예전에 이용호 국회의원인가 한번 하자 그랬다가 나가게 됐는데 저걸 어찌됐든 간에 회장이 네. 직접 저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다니 진짜 많이 변했다. 아, 그럼요. 이건 진짜 변한 거고요. 장담하건대 5년 안에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시면, 지금 서울홈에 겨우 오신 분들이, 내가 한국 그 경제도 이바지했고,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에도 이바지를 했고, 그리고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는 얘기 아마 5년 안에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한 3년 미국 갔다가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 진짜? 왜냐면 저도 안전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서준식 교수는 3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미국 갔다 와도 되겠네요. 지금 떨어지고 나면, 아, 숨고르기 정도 나면, 예. 좀 비싸잖아요. 잘못하면 또 밥대요. 양쪽에서 다 두드러만. 네, 여기서 두드려 맞은 거 가지고 손실을 보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두드려 맞으면 2번 연속 두드려 맞으면 정말 회복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 먹고 말지도 조금 필요한 종목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국 시장 진짜 이거는 많이 변했어요. 이 정도 속도면 이제 한 3년이면 정말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5년이면 정말 미국하고 유사한 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네.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도 얘기 네.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시청자분들께 하신 말씀 네. 아니면 이제 파트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파트너분들께 뭐 네.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제가 옆에서 보좌를 잘 못해드려서 자산관리 보좌를 잘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지만 여기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회복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회복을 하고 나서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영속적이고 꾸준한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점차 포트폴리오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이 될 것이다. 당장에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오히려 지금 저희가 IT 쪽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IT 쪽에서 고통당하신 많은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항상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아픔의 과정들을 잘 견디셔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이클을 맛을 다 봐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2번 맛을 봐야 된다. 그래야 좀 더 눈이 열리고 다음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체력이 생기고 여기서 못 견디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못 견딘다. 그러니까 한번 버티고 견뎌봐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자리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무조건 지금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좋을 거야. 지금 좋으니까 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 시장에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께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전해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